과학의 설명처럼 행복이 실제로 우리의 생화학적 기제에 달려 있다면 영구적인 만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제를 조작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사회개혁, 정치혁명 따위는 잊어라.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다. 50년 전만 해도 정신과 치료약에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오명은 깨졌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정신과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들은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인 기분 저하와 주기적 우울감에 대처하기 위해 그런 약을 먹는다. 예컨대 리탈린 같은 각성제를 복용하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350만 명의 어린이가 ADHD 치료약을 복용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9만 2천 명이던 ADHD 환자가 2012년에는 78만 6천 명으로 증가했다. 원래 목적은 주의력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어린이들이 단지 성적을 올리고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 약물을 복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추세에 반대하며 문제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교육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주의력 장애, 스트레스, 낮은 성적으로 고통받는다면 낡은 교수법, 조밀한 학급, 부자연스럽게 빠른 생활 템포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 바꿔야 할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가 아닐까. 이 논쟁의 변천사는 흥미롭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교육 방법을 놓고 갑론을 박해했다. 고대 중국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도 모두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대안들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지금껏 모두가 동의한 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의 생화학 기제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군대도 같은 길로 가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 병사 가운데 12%,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인 병사 가운데 17%가 전쟁의 압박과 고통을 덜기 위해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이 병사들에게 두려움과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것은 포탄이나 지뢰나 차량 폭탄이 아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신경망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두 명의 병사가 같은 곳에 어깨를 맞대고 매복하고 있어도 한 명은 공포에 얼어붙어 제정신을 잃고 이후 수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반면 다른 병사는 용감하게 싸워 수흔 메달을 받는다. 두 병사의 차이는 생화학 기제라는 것이다. 그 기제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병사들과 더 효율적인 군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화학적 행복 추구는 세계 최대의 범죄 원인이기도 하다. 2009년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가운데 절반이 약물 때문에 그곳에 들어왔다. 이탈리아에서는 수감자의 38%가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수감자의 55%가 마약 복용 또는 거래와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했다. 2001년 한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결사 가운데 62%가 해당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밝혔다. 사람들은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담배를 피우고 예리함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코카인과 메탄페타민을 복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느끼는 감각을, 어떤 사람들은 적정량의 화학 분자들을 통해 훨씬 더 쉽게 얻으려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위협이다. 국가들이 생화학적 범죄와 인정사정 없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생화학적 행복 추구를 규제하고자 나쁜 조작과 좋은 조작을 분리한다. 원칙은 명확하다. 정치 안정, 사회 질서,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생화학적 조작은 허가하는 것을 넘어 장려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차분하게 하거나
불안해하는 병사들을 진정시켜 전투에 내보내는 것 말이다. 반면에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는 조작은 금지한다. 하지만 매년 새로운 약물이 대학 연구실과 제약회사와 범죄 조직에서 탄생하고 국가와 시장의 필요도 변한다. 생화학적 행복 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의 모습도 바뀔 것이고 그럴수록 생화학적 행복 추구를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약물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실의 전문가들은 이미 인간의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하는 더 정교한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뇌의 적절한 위치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우리 몸의 청사진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생화학적 조작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본 패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다. 물론 생화학적 기제를 조작해서까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으며 개인의 만족을 인간 사회의 가장 높은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행복의 생물학적 정의가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약 2300년 전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무절제한 쾌락 추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보다 약 200년 전에 부처는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감각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동요일 뿐이라는 것이다. 쾌감을 느껴도 우리는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이 갈구한다. 그러니 행복하거나 흥분된 감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찰나적 쾌감을 행복으로 여기고 점점 더 많은 쾌감을 갈구한다면 쉬지 않고 그런 감각을 뒤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마침내 쾌감을 느낀다 해도 그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과거의 쾌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계속해도 만족은 지속되지 않는다. 쾌감을 갈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쾌락을 빠르게 뒤쫓을 것이 아니라 놓아줄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이런 불교적 시각은 생화학적 시각과 공통점이 많다. 쾌락은 생겨나자마자 사라지고 쾌감을 갈구할 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한 불만 상태가 계속된다는데 양측은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양측이 꽤 다르다. 생화학적 해법은 한순간도 쾌감에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쾌감을 제공하는 제품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쾌감에 대한 갈구 자체를 줄여 쾌감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 수련을 통해 감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더덥고 무의미한 동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런 감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것을 뭐하러 뒤쫓는가? 그런데 현재 인류는 생화학적 해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히말라야 동굴의 수도자들이나 상아탑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조직에게 행복은 곧 쾌락이다. 다른 말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해가 갈수록 불쾌감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줄고 쾌락에 대한 갈구는 커진다. 과학 연구와 경제 활동도 그 목표에 맞춰져 매년 더 나은 진통제,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더 편안한 매트리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도록 더 중독성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생산한다. 물론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호모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쾌락을 경험하는 데 알맞도록 적응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원한다면 아이스크림과 스마트폰 게임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생화학적 기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